가정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및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방법을 다루는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본 웨비나를 주최하게 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케이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나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정폭력 생존자 및 피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웨비나를 위해 KFAM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김선희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 LA에서 가정폭력 등의 가정법 내용을 담당하시는 Patricia Park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우선 김선희 선생님께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분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그 이후에 Patricia Park 변호사님께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인가정상담소의 김선희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들리는 걸로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방법의 웨비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앞서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의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방법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가정폭력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가정폭력이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데피니션을 좀 볼게요. 가정폭력은 부부, 연인 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행동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정폭력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 패턴으로 이 행동을 자신의 현재 또는 과거 파트너에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가정폭력 하면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가정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에서 저희가 정의하는 가정은 뭐냐면 부부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멤버들 간의 폭력이 아니라 부부 사이나 뭐 연인 관계 아니면은 그 사실혼 관계, 뭐 동거하는 관계 등등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를 저희는 가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사랑하는 사이, 파트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냐면요. 바로 통제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이 있어야지만 가정폭력이다. 뭐 피가 나고 뭐 멍이 들고 그래야지 가정폭력이다. 이건 폭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바로 한 사람이 자기의 파트너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행동 패턴들을 저희는 가정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냥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동, 때리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패턴들이 다른 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것은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조금 가정폭력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종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게 지금 힘과 통제 수레바퀴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런 그 그림인데요. 가정폭력의 종류를 조금 되게 나열을 잘 해주고 있어요. 우선 보면요, 뭐 때리기, 뭐 무기를 써서 뭐 학대하기 등등의 신체적인 학대, 위협 및 협박이 있고요. 이거는 뭐 다른 내 상대방을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밥을 안 줘서 굶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행동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 정신적인 학대, 뭐 욕을 한다라는 거, 아니면은 뭐 굴욕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는 언어,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도 있어요. 한마디로 상대방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기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뭐 뱅크 어카운트를 한 번도 못 열어보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은행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가해자가 그 생존자 분의 크레딧을 가지고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어마막대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그런 학대도 가정폭력의 포함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성적 학대, 고립. 그리고 고립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로 하여금 내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 파트너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라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운전을 못하게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해서 그 내 파트너가 가는 모든 곳을 다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남편, 너 와이프 정말 친절하다. 어떻게 너가 가는 곳을 다 그렇게 운전을 해줄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가는 곳을 통제하는 가정폭력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가족, 친구 또는 애완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도망쳐서 친구네 집에 이제 도망쳐 있었을 때에 이제 그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미처 데려오지 못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며칠 후에 그 소포가 배달이 왔는데 그 소포에 이제 내가 키우던 강아지의 그 사체가 배달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녀나 뭐 애완동물들을 이용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뭐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폭력도 있고, 또 편견이나 특권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는 이민사회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폭력을 뭐 짧게든지 길게든지 겪는 생존자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당연히 이제 가정폭력에 신체적인 폭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으신 부상, 뭐 아니면은 뭐 성병 이런 것들,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들, 또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뭐 신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겪으셨기 때문에 뭐 자존감이 낮은 상태, 아니면은 뭐 그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내지는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등등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폭력의 종류 안에 경제적인 폭력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 이름으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빚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한 번도 뱅크 어카운트를 본 적도 없고 경제활동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나와서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나 친구들 등등 주위 사람에게 가는 피해도 있는데요. 그 어느 연구 결과에 따라 보면은 생후 6개월 된 아이도 가정폭력에 노출이 됐을 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직접 겪진 않았겠지만 뭐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봐오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힘든 것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런 폭력적인 관계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폭력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라나기 때문에 미래의 나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가 뭐 특히나 내 엄마가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면 여자는 이래야 하는구나, 아내라면 이래야 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피해도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내 친구가 가정폭력을 겪었을 때에 좋지 않은 마음에 너무나 안 된 마음에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의 손길을 이제 offer했다가 반대로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지인들, 뭐 자녀, 뭐 친구, 뭐 아니면 가족들, 먼 가족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꼬리표. 이거를 굉장히 되게 많이 봐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식으로 그 뒤에서 쑥덕쑥덕 거린다거나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서 한인 사회가 아직 가정폭력을 잘 이해하고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을 잘 수용하는 사회가 아직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폭력 생존자분들께서 관계를 떠나시던 떠나시지 않으시던 그 생존자분들이 전과 같은 보통의 삶을 되찾는 때까지 그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보통의 삶을 되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떠한 리소스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희 한인가정상담소는요. 24시간 가정폭력 핫라인 번호가 있어요. 888-979-3800인데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오피스 아워가 9시부터 5시 반까지인데 딱 저희 오피스 아워에 맞춰서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한 신체적인 폭력을 이제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크라이시스, 아무래도 좀 긴급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가정폭력 핫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핫라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정폭력인 것 같아요. 뭐 가정폭력이 아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뭐 방금 저희 남편이 저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내지는 제가 지금 손이 부러진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존자분들의 안전평가예요. 바로 가정폭력이 이제 신체적인 폭력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정폭력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던, 뭐 가해자를 떠나건 떠나지 않았던 아니면 안전한 곳에 있던 어느 상태에 있던지 간에 그분들이 안전한지를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 생존자, 그러니까 가정폭력 생존자 분들과 항상 안전 계획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거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고 감정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심리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가정폭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겪은 그런 폭력적인 관계들을 좀 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이런 상담 말고도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포트 그룹은 당연히 저희가 상담가 선생님이 같이 계시지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이제 다독여주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생존자분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피해자 옹호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옹호 서비스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전과 같은 삶을 다시 찾기까지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분들이 견뎌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런 폭력들이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피해자 옹호 서비스로 얻고자 하는 거는 이런 가정폭력 생존자분들께서 전과 같은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같이 해드리는 것들을 저희가 피해자 옹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법원이나 병원 또는 이제 경찰서 이런 것들에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자 하는 것들이 힘들고 뭐 영어가 안 돼서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해드리는 동행 서비스를 해드린다거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도와드린다거나 직업 준비 교육을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단기간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레주메를 보고 모킹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가정폭력 생존자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응급보호소 아니면 트랜지셔널 하우스 등등의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서비스도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는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법적인 도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것들은 저희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 이제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게 이미그랜트 관련된 일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가정법에 관련된 일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접근 금지에 관련된 일이든지 간에 법적인 도움들은 이제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패트리샤 선생님,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드려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restraining order, 바로 접근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음으로 패트리샤 변호사님께서 접근 금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패트리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 가정법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패트리샤 펄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안내 말씀드릴게 본 웨비나는 개인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며 이로써 어떠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금지 명령들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지 명령 이름을 단어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보호 대상자, 이 금지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보호 대상자와 이로 인해서 승인이 될 경우에 금지 대상이 될 사람,
금지 대상자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돼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김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관계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가족 관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친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친밀 관계라 함은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혹은 등록된 동거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부에 아이의 서류상 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 관계 또는 등록된 동거인 (registered domestic partner)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현재 및 과거의 동거인, 이거는 그냥 단순 룸메이트 이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꼭 법적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어도 같이 살고 아주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촌 이내의 가족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또 조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삼촌, 고모, 이모, 숙모 이렇게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 혹은 약혼자, 그리고 둘 사이에 법적으로 어떤 혼인관계나 등록된 동거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를 함께 둔 부모 역시 이 친밀 관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밀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족 관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외에 어떤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루지 않으니까 가족 관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촌 이내의 가족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그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이라는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를 대신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피부양 성인이거나 만으로 65세 이상이 되신 elder, 고령자분들은 피부양 성인 및 고령자 학대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대신 신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폭력, 김선희 선생님께서 정의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신 가정폭력이라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다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법적으로 제지까지 해가면서 금지시켜야 되는 폭력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의 근거가 될 만한 폭력의 종류는 제가 열거한 것과 같이 고의적으로나 무모하게 어떤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그를 시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거는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심한 신체 상해를 입을 것 같은 어떤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때, 이건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경우에 누구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만한 상황이었을 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 폭행, 구타, 스토킹을 하는 행위 또는 어떤 위협적인 말들이나 행동들, 그리고 또 전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 금지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폭력의 일종으로 봅니다.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또 해당되는 게 요즘도 아니죠, 이제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터넷상, 온라인상으로 또는 어떤 기기들을 사용해서도 한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힐 수 있고 그 사람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법적으로도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 타인의 계정에 본인의 동의 없이 로그인을 해서 사칭을 하고 뭐 글을 올리고 뭐 SNS에 그런 행위 등도 다 금지 명령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금지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폭력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앞에 접근이라는 단어를 괄호 속에 집어넣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해야지 더 쉽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영문 이름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접근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지 않아요.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이라고 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이 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게 될 경우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금지 대상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금지 명령 또는 이행하라는 명령들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총기나 탄약을 소유 또는 소지하지 못하게끔 그런 금지 명령들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대상자와 보호 대상자가 아직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 퇴거 명령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보호 대상자가 이미 피신을 해서 집을 나온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한인가정상담소나 다른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직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딱히 갈 데가 없다. 나는 이 집에 남아 있어야 된다. 고로 이 금지 대상자가 나가게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보호 대상자와 금지 대상자 두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명령을 준수하라는 것도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 그리고 부부관계일 경우에는 배우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역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역시 부부관계일 때 더 많이 해당되는 건데요. 재산 관련해서 어떤 명령들을 준수하라는 걸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보험을 현금화하거나 취소하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수혜자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그 보호 대상자가 어떤 법적인 액션을 취했다고 해서 금지 대상자가 갑자기 보험에서 너 빼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다 수혜자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아주 부당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보호 대상자가 더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역시 요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그 금지 대상자가 너무 폭력성이 심해서 그런 교정 프로그램을 보통 이거는 이제 52주간, 1년 내내 이수를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런 것 역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열거한 것들은 전부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좀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되면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은 형사가 아닌 민사법원이기 때문에 민사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그 금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내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과범이 꼭 되는 거는 아니에요. 형사상의 전과범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있어서 그게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형사
범죄 혐의로 이제 기소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그 금지 명령의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신청을 하셨을 때 5년이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정폭력 금지 명령이라는 게 한 번 내려졌을 경우에는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갱신을 또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처음에는 최대 5년이지만 5년 이하로는 어느 기간이든 그 판사님이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보시는 기간 동안 내려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갱신 요청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법관이 일단 발부한 명령을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랑 금지 대상자랑 우리 다시 그냥 같이 잘 살아보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굳이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변경 또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종이를 찢어버린다면 찢어버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 명령이 취소되는 거는 아니니까 만약에 변경 또는 취소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을 하고 싶으신 아니면 취소를 하고 싶으신 분은 법원에 또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 과정을 또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금지 대상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니면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보호 대상자 입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금지 대상자가 체포되고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폭력 금지 명령 진실 혹은 거짓.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대면 세미나였으면 OX 퀴즈로 진행을 했겠지만 그냥 저 혼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진, 문자 메시지 등 아무 기록이나 증거가 없으면 DVRO,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잠깐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2초.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금지 대상자, 그러니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화기를 빼앗아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가정폭력이 발생했던 게 그냥 무모화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사진, 문자 메시지, 뭐 어떤 다른 증거물들이 물론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다고 해서 금지 명령을 받으실 수 없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의 증언도 증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려지는, 그러니까 승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진, 문자, 뭐 증거 자료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상대방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금지 명령을 신청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서러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남성들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건 역시 거짓이고요. 남성 가정폭력 생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어딨어 아니면은 뭐 당연히 남자가 훨씬 더 힘이 센데 여자가 다 피해자지 생존자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남성 생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 역시 동등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혹은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지 대상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모르게끔 몰래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것 역시 거짓입니다. 지금 패턴이 보이죠? 거의 다 거짓인데
너무 두려워서 신청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알리면서 진행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지 대상자의 헌법적인 권리이기도 해요. 그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명령이 내려진다는 게 그거는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게 진행할 수는 없어요. 이따가 제가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서류 미비자는 그래서 이민신분이 합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역시 거짓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민신분에 전혀 상관없이 금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민신분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자이건 미국 시민권자이건 이민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고 또 판사님이 정당하다고 느껴졌을 경우에는 또 받으시게 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이거는 특히나 우리 이제 이민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또 둘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많이 협박하고 또 위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개인 소득이 없으면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 이거 역시 거짓입니다. 본인은 이제 살림하고 육아에 힘쓰느라고 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전혀 없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자녀를 키울 권리조차 없는 거고 자격조차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개인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는 자녀 양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형사사건, 이게 만약에 가정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경찰이 출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후에 경찰에 신고가 돼서 형사사건으로도 수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사건을 토대로 그 형사법원에서 역시 그 보호명령, 형사보호명령, Criminal Protective Order이라는 거를 발부해 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받았으니까 굳이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보호명령과 형사보호명령과 가정폭력 금지명령 두 가지가 서로 일단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CPO를 받으신 상태에서도 DVR를 신청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은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절차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진행하기 전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아주 간략하고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들이 달라지고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달라지고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있고 각자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오케이 나는 이거야 오케이 됐어 아니면은 뭐 옆집에 누구 아니면은 지인분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오케이 난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큰 오산이고 아주 나중에 뭐 물론
맞춰볼 수는 있겠지만, 수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하실 때부터 아예 애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제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드리는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로만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이 LA 카운티에 있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케이스들이 LA 카운티 그리고 간혹가다 오렌지 카운티 케이스들도 맡게 되지만 그 외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다른 카운티들의 케이스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LA 카운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말씀드린다는 것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거 그리고 제가 자세히 다루려면 30분이 아니라 3시간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일단 먼저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법원 양식 및 진술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제 법원에 제출할 거를 다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서류를 실제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려받은 서류들의 한 카피를 금지 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를 준비하시고 심리에 출석하는 것까지가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증거 수집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진. 그래서 어떤 구타나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 그래서 멍이 들거나 어디가 까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부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을 뭐 이 상처나 부상 부위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그렇게만 남겨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이 됐을 때 이게 과연 누구의 팔이고 언제 이런 그러니까 누구의 팔이고 아니면 누구의 다리이고 그리고 언제 생긴 상처인지 뭐 이런 것 등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담이. 그래서 아이의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처음에 찍으실 때는 조금 더 멀리서 얼굴까지 보이게끔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셀카로 찍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은 얼굴까지 보이게끔 해서 그 상처 부상 부위가 조금 더 작게 나오더라도 얼굴까지 보이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또 상처나 부상 부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클로즈업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의 클로즈업 사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게끔요. 그리고 확대해서 찍으실 때 가끔 이제 초점이 나가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카메라들 좋으니까 초점 잘 맞추셔서 사진 남기실 거면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이거는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협, 협박하는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꼭 신체적인 구타는 아니었어도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가정폭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메시지 자체를 그냥 남겨놓으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기술이 발달을 해서 보낸 메시지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죠? 흔적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본인이 실수로 뭐 전화기를 포맷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실되든지 아니면 전화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좋지 않으니까 문자 메시지만으로 남겨놓지 마시고요.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남겨놓으실 수 있으면 그걸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혹시 금지 대상자한테서 받은 게 있으면 그거 역시 잘 뭐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출력해서 아예 한 카피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경찰 리포트를 받으신 경우에는 경찰 리포트도 잘 보관을 해두시고요. 가정폭력이 발생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그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 상황
상황에 따라서 긴급 보호 명령, Emergency Protective Order이라는 걸 내려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역시 이제 첨부를 하실 수 있도록 잘 보관을 하셔서 서류 준비하실 때 꼭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같은 거는 금지 대상자, 그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화기를 빼앗아서 다 지워버리거나 아니면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한테 물론 이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서 다 알리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유해 놓고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양식 및 진술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왼쪽에는 제가 기본 양식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할 때 작성하셔야 되는 양식들을 열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소개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 양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카운티별로 특정 양식들이 있어요. 그 카운티별로 법원들이 다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카운티별 특정 양식 요구되는 것들을 또 추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요청하는 명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보조금, 뭐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요청하는 명령들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양식들을 또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넘어가고요. 법원 양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진술서 작성하는 팁을 좀 요령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는 가장 최근 사건을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심했던 사건이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제일 심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 외에 또 가장 심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를 적으시면 되고요.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날짜, 시간, 장소, 증인이 있었다면 누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신체적인 학대를 통해서 어떤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부상의 부위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금지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협박이나 위협적인 말 아니면은 언어폭력이었을 경우에는 금지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제가 그 옆에 그냥 대놓고 필터하지 말라고 썼는데 이 금지 대상자가 얼마나 뭐 괜찮은 사람인지 뭐 굳이 법원에 부각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너 죽여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그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절대 금지 대상자를 위해서 필터를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아니요. 그대로 필터하지 않고 쓰시는 게 더 여러분의 케이스를 입증하는데 내가 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적되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수십 년간 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애들 다 키워놨고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액션을 취한다 해서 뭐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열거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노노노노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진술서는 보통 한 장에서 세 장 정도까지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사건 그리고 가장 심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건들을 위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각종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법원에 서류 제출할 때 한 가지 더 그리고 법원 양식
작성하실 때요, 주소를 기입하셔야지 되는데, 만약에 지금 금지 대상자가 이미 다 위치를 알고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집에서 나와서 피신을 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주소를 밝히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편사선, PO 박스를 하나 만드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인의 주소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주소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LA 카운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출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직접 법원에 가서 그냥 서기한테 제출을 하시면 됐었는데 이제는 법원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법원 서기에게 제출을 하시려면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셔서 그 약속을 잡고 그 예약된 시간에만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드롭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구 쪽에 이제 드롭박스들을 두어서 서류 접수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드롭박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거기 이제 그 처리된 서류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또는 직접 그 서류들을 받기 원하시면 반송용 봉투 포함해서 우표 다 붙여서 반송용 봉투를 포함해서 이제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팩스로 서류를 접수시킬 경우에는 이제 다 처리가 된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팩스 번호여야지 돼요. 그래서 수신도 가능한 팩스 번호를 사용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는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법원에서 아주 신경 써서 만들어준 방법이에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LA 카운티만 해도 법원이 열 몇 개? 20개?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법원마다 이메일 주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 접수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법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내가 서류를 제출하는 날 다 접수 처리가 되길 원하시면은 늦어도 오후 3시까지는 제출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돌려받을 서류는 이제 DV-100 그게 이제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그 서류 자체예요. 그래서 거기 그 법원 양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첨부되는 진술서 그리고 첨부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V-109이라는 거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리 날짜 통지서예요. 심리 통지서. 그래서 그 금지 명령을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금지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 무조건 신청했으면 무조건 3주 정도 뒤에 심리일자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일자에 대한 어느 디파트먼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석하라는 그 통지서가 DV-109 서류고요. DV-110은 그럼 뭐냐? 이거는 임시금지 명령이라는 건데 제출한 날부터 3주 정도 뒤에 심리일자가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이 금지 명령을 내려줄 건지 최장 5년 기간 또는 그 이하로 어느 기간이든 내려줄지 그걸 결정하는 거는 심리일자인데 그러면은 이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심리일자까지 3주 정도 기간 동안은 아무 보호 없이 그냥 지내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DV-110이라는 이 양식은 뭐냐면 임시금지 명령인데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면서 같이 제출을 하실 때 한마디로 이거는 내가 제출한 날짜부터 심리일자까지 아무 보호장치 없이 지내기 무서우니까 임시로 그 기간을 커버해주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DV-110 양식이에요. 그래서 DV-110을 제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것 역시 그리고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돌려받으시게 될 거고요. 뭐 긴급하게 이제 자녀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이런
금전적인 명령은 잘 DV-110에 추가적으로 내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장의 자녀들의 양육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추가 명령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첨부가 돼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운티별로 특정 양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양식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세 개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참고로 금지명령, 가정폭력 금지명령 신청하실 때 접수비, 법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입에 모터를 달고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대상자에게 이 서류들을 송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려받은 서류들을 한 카피를 이제 금지 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송달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야 되느냐? 직접 송달 또는 개인 송달이라고 해서 personally serve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8세 이상의 제3자,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가 직접 하실 수 없고요. 18세 이상의 제3자를 통해서 인편으로 손에 쥐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송달을 한 사람, 송달인이 송달 증명서라는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지만 심리일에 또 케이스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뭐 각종 이제 증인신문에 대해서 답변할 것들도 다 준비하시고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들 다 잊어버리지 않게 잘 증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영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법정 통역사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크가 있는데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저희 기관이나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굳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도 출석할 수 있게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화상 출석 요청 역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 출석을 하면 그 DV-109에 적혀 있었던 심리 날짜에 그 시간에 출석을 하면 그때 이제 법관님이 판사님이 얼마 기간 동안 일단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그리고 내려준다면 얼마 기간 동안 내려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겨우 맞췄네요. 딱 2시. 네, 고맙습니다. K서 변호사님. 네, 네. 네. 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뤄주셨네요. 오늘 다룬 내용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는 법률 분야이기도 해서 관련 내용 그리고 또 관련 내용들이 특히 더 좀 프라이빗하게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 웨비나에서 실시간으로 질의사항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스크린에 안내해 드리는 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 KFAM이나 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의 핫라인이나 헬프라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웨비나를 후원해 주신 KFAM과 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스피커로 나와주신 김선희 선생님 그리고 Patricia Park 변호사님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웨비나 동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는 KFAM의 유튜브 링크와 오늘 보셨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